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 전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전 9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의 정당성이나 메시지 계엄이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가 이런 이유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 하면서 13가지 쟁점에 대해서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는데 오늘 결심 공판 내용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졌을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순서를 봤을 때는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 증거 조사라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그런 서류들, 서증 증거들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하고 또 요지를 밝히는 관련해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조사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시간 역시도 서증 조사보다는 변론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주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13가지 주제로 마라톤 변론이 이어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을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이제 내란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 계엄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제 계엄 선포의 배경과 관련해서 당시에 야당의 입법 독재가 있었다. 혹은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변론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이제 당시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대통령의 그런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특검의 위헌성이라든가 위법성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절차의 그런 하자 문제 혹은 기사 쪼가리 탄핵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변론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안보 위협이라든가 내란 실행 행위가 부존재했다. 혹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의 일환이었다라는 총 13가지의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결국에는 오늘 공판 절차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지연을 노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13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기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알겠습니다. 내용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종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특검이 구형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고심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곧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종 조사가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 측이 양형 이유와 구형을 이제 밝히는데 구형량을 밝히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양형 이유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구형량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형량을 먼저 밝히고 양형 이유를 말합니까? 보통은 이제 최종적으로 양형을 하게 되고 구형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밝힌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검 입장에서는 먼저 구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후에 그 구형의 이유를 밝히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통상적인 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이번 재판 역시도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구형하기에 앞서서 이번 내란 사태의 그런 법적인 성격이라든가 혹은 비상계엄 선포의 그런 의미 또 한편으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양형 이유들을 들면서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8시 40분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서증 조사가 종료가 됐고요. 재판부는 잠시 지금 휴정한 상태입니다. 한 8시 40분쯤부터 휴정을 해서 오후 8시 55분에 재판을 재개한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원래 오후 5시까지 서증 조사를 좀 마무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7시 반까지 그렇다면 맞춰달라라고 했지만 또 지켜지지 않아서 한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서증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기현 판사가 지난 9일 재판 때보다는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어쨌든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9일에 이제 결심이 무산됐던 그 과정을 비춰봤을 때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의 증거 조사를 무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바람에 예정되어 있던 그런 결심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결국에는 재판부가 너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소송 지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유사한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드시 종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전 재판부터 반드시 오늘 끝을 내겠다라는 것을 공언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선 종결 절차까지도 이 피고인 측에게 이 최대한 시간을 보장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이제 이번 공판에서는 어느 정도 공판에 있어서 그런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을 좀 둔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 측에서의 그런 불만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선은 그런 이유에서 이번 결심 재판만큼은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물론 아까 이제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뭐 칼같이 그 시간을 자르지는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던 걸 보면은 일단 뭐 두 가지, 그러니까 소송의 진행과 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뭐 동시에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는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1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증 조사는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특검의 이제 최종 변론과 구형이 이어질 것이고 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여러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특검이 6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의 쟁점인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뭐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량을 언급할 것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과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구형량이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과 사형 중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데 아직 뭐 결론은 조금 있다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9일에 종결 절차가 무산되면서 과연 이제 특검에서는 어떤 구형을 할지 더욱 관심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입장에서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고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특검에서 뭐 상징성, 이 사건의 상징성을 특히나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사회에 미친 파급력을 봤을 때 뭐 사형을 충분히 구형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따졌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에서도 앞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 과정에서 15년형을 선고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형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기대한다, 사형 선고를 기대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도 하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상 유일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 이 내란 관련 재판은 결국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예. 내란 재판 결과일 텐데 최종적으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안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군 통수권자로서 혹은 뭐 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군 인력을 행사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긴 합니다만 차이점도 큰 것이 결국 당시에는 많은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고 또 장기간 독재라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 무시하기 조금 힘든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특검 입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더욱 낮으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했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실질 구형을 좀 적용해서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좀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1심에서 구형량이 나오고 1심 선고가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혹은 뭐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최종 형량이 1심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일단 구형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 역시도 이런 토론 과정에서 그런 실제 선고의 결과까지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컨대 뭐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감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경을 한다면은 뭐 무기징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사형 구형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감경 사유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감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재판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고 시에 고려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사유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이 유지된 시간 자체가 비교적 짧았다라는 예. 점, 그리고 이 국민의 그런 신체적인 피해가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결국에는 계엄이 해제가 됐다라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한 점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한다 해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유리한 정황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황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비상계엄이 낳은 사회적인 파급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예, 예. 특히나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이 실체관계는 사실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변론을 해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뭐 다른 직원, 다른 부하들에게 미룬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죄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정상들도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상당히 좀 낮을 수가 있다, 폭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 그러니까 징역 15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무기징역형이라 하더라도 감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징역 10년부터 해서 최대 징역 50년까지로 감경이 됩니다. 예. 따라서 만약 재판부에서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형을 일단은 선택을 하고 감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기징역 최하한이 10년부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일단 법적으로 평가를 하고 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에 이어서 오늘도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갈색 서류 봉투 안에는 A4 40장 분량의 직접 쓴 원고, 최후 진술을 위한 원고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1시간 8분, 그리고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5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4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좀 시간이 그때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할당받은 시간은 40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진술 시간들과 비교를 하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이 40분이라는 시간 자체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 일단 뭐 절차의 구조상 지금 이제 특검이 구형과 관련해서 그 의견을 밝히고 또 구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인들이 뭐 최종적인 그런 변론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이 최종 진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일단 사실 뭐 지난번 기일에 준비해 왔던 A4 용지가 40장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40분 이내에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당은 40분을 받긴 했지만은 그 이상 시간이 소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 법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뭐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진술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히려 준비해온 것보다도 더 많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일단 시간 자체는 40분으로 조금 제한을 걸긴 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절차를 봤을 때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진술은 전체 절차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해당을 하는 그런 절차이고 또 한편으로는 1심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40분은 그 제한을 두되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기존의 입장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검의 구형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게 준비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내용의 진술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 서증 조사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사실상은 이제 최후 변론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들이 앞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이 부분 변호인단 역시 다시 한번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하나하나 쟁점들을 따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예컨대 이 계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부적법한 계엄이었고 나아가서는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요건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 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계엄의 그런 목적이 없었다거나 혹은 계엄 당시 상황을 봤을 때도 동원된 인력을 봤을 때는 내란이 성립될 수가 없는 정도의 인력이었다. 일시적인 계엄이었고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공수처의 그런 적법성 문제라든가 혹은 당시에 이제 발부가 됐던 영장의 적법성 문제,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배경들 이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검의 구형 양형 이유나 구형량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을 최후 진술에서 이제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재판 지연으로 본인은 이제 얻을 것이 없다, 악의적인 공격이다라고 좀 반박을 하기도 했고 도리어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 자체를 장기화시켰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세울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변론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워낙 재판이 과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요소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그런 증인 신문도 이어졌었고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등에서 상당히 이제 반박을 하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일단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구체적인 한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재판이 조금씩이라도 길어지는 것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이라든가 혹은 최근에는 김용현 전 대통령 측의 일종의 전략이 행사됐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적어도 재판정 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재판을 지연했다라고 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 것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하루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해서 재판부의 심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구형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구형이 나올 것이고 재판부의 심증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까지 장시간 이어지는 증거 조사 과정을 봤을 때 혹은 변론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건 지연이 아니라 합리적인 변론 과정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재판 시작 전부터 사실 주장을 해 왔던 내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했던 내용들을 동업 반복하듯이 이번 재판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런 변론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9일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이후에 이것은 지연 전략이었다,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던 것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재판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지연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혹은 이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지연을 위한 지연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정 안에서는 얻을 이익이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지연을 통해서 재판정 밖에서 얻을 그런 이익들이 있었지 않나. 예컨대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뭐 국민의 시각에서 특히 예. 이제 윤 전 대통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재개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증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심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요. 특검이 구형 절차에 돌입했고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에를 언급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한 인물인데 삼권 분립에 따라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저도 이 몽테스큐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소환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법대 입학했을 때 공부를 했던 그런 철학자이고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권 분립을 정립을 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가 이 대통령, 행정부 수반의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권 분립상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그리고 상당히 정립된 지가 오래된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든 국가 작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뭐 국민의 그런 기본권 침해와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사실상 확립된 그런 이론에 해당을 하고 뭐 실제로 전두환 씨에 대한 그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씨 측에서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나 혹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판단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몽테스큐에라는 철학자는 결국에는 현대의 그런 상권 분립을 정립한 학자인데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수장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 국회라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침해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상권 분립을 주창을 한 학자의 이름을 든다는 것이 상당히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본격적인 구형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한 재판부에 이제 경의를 표한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붙였다라는 양형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역사적 인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몽테스키우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비유하면서 이분이 이제 지동설을 옹호하다가 가택에 연금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진 않는다. 진실을 말하면 탄압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인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좀 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박해받는 진영이다. 진실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법정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뭐 한 것이지만 재판부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 예. 뭐 앞서 이제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통치행위라는 뭐 법률상 법적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에 곁들여진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과학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노리고 했던 그런 별로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재판 역시도 중계가 결국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에 또 보고 있을
보게 될 그런 절차이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 역시도 재판부보다는 그 향하고 있는 곳은 뭐 지지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정도로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구형을 앞둔 특검의 발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넘어서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분노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이 됐다면서 헌재 파면 결정이 이번 사건의 유죄 입증 근거로 활용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도 펼쳤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 기사 쪼가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뭐 각종 언론이나 혹은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실상 실시간 중계가 됐었고 그런 점들은 다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탄핵 심판 과정 역시도 상당히 큰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본 국민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런데 이 기사 쪼가리로 탄핵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왜곡되고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탄핵 심판 결과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생성된 그런 결정문이라든가 혹은 증거들은 여기서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장 역시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 뭐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뭐 헌법재판소든 혹은 다른 그런 법원에서든 만들어진 그런 결정문, 판결 혹은 여기에 제출된 그런 법적인 서류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 역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로 판단할 거고 물론 이런 증거들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뭐 직접적인 자동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증거들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특검이 이제 국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상당히 이제 분노했고 이 같은 상황에 엄정하게 단죄해서 헌정 질서의 수호를 보여줘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제 오늘 특검의 구형이 나온다면 다음 달 초중순 안에는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운명, 결국 재판부가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달린 것으로 좀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국민적인 피해는 없었고 또 빠르게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메시지 계엄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결국에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할 거로 좀 보십니까? 우선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뭐 충분히 추측할 것 같습니다. 예. 나아가서는 이것이 과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계엄이었다 혹은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는 등의 주장 혹은 그 밖에 정치적인 배경들을 설명하는 것은 이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앞서 뭐 전두환 씨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인정이 됐던 판결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구성 요건 요소에 다 해당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법정 안에서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또 법정에 제출이 된 그 밖에 객관적인 영상 자료라든가 혹은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법리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인정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월 초중순에 선고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결심 공판이 지금 조금 밀렸잖아요. 이게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까? 일단 9일에 사실은 종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며칠 정도 더 이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확보가 됐겠지만 일단 오늘 종결을 한다라고 해도 판결문은 실제로 2월
안에 이제 작성을 할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기에 그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촉박한 일정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며칠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해서 이 촉박한 것이 더욱 촉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정해진 이 시간 내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만약 지금 재판 과정도 사실은 많이 지연이 됐다라고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재판부에서는 최소한 선고만이라도 또 판결문만이라도 이 기한 내에 작성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듯이 2월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체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재판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유죄의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이제 총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쪼개서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5년, 그리고 그 밖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에 대해서는 2년 예. 이렇게 해서 도합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형에 최대한 근접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쪽에서 특검이 구형을 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굳이 거기에 구애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봤을 때는 일단 법정형 자체가 7년 6개월이 상한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실상 최악의 그런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거의 법정형으로 가능한 최고의 그런 최상의 그런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머지 혐의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구형에 최대한 근접해서 10년에 가까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현재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있고 양형 이유를 특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발언을 들으면서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헛웃음도 짓고 있다는 현재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